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네, 어제 사실 김건희 구속, 검찰 출석 이런 것 때문에 좀 화제가 덜 됐는데. 묻혔어. 이래도 되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요 이야기를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김건희 목걸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혼이 없어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직접 청와대 영빈관에서 라이브로 이 국민들 앞에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곰 선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잘 봤습니다. 네. 다음 분. 네. 좀 어떤 포인트 이렇게 눈여겨볼 만했나요? 포인트 전반적인 기조가 이제 정권이 바뀐 것은 확실하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근데 정권을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 정도 수준은 좀 넘어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개혁 대상을 보통 설정하면 개혁 대상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뭐 경제 분야 어떻게 할 것이고, 정치 분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럴 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노동개혁이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노동관계법들을 개혁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국민의힘 계열 정부도 노동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그런 방향이다. 하지만 또 사측도 고려한다.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노동 쪽 개혁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다라는 게 이제 확연히 눈에 띄고요. 산재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른바 후진국형 이렇게 문제들, 요거를 떨쳐버리겠다라는 이제 의지로 좀 보이고, 그리고 노동관계법에서의 기초적인 거, 기초로 표현했는데 노동관계법은 이제 2, 3조 개정부터 시작을 해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의 확대, 이런 것들 명시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분명한 노동자 중심적이다라는 게 이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주거 이런 부동산 관련한 개혁 이렇게 한다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어떤 나오는 슬로건이나 이런 게 부동산이다, 주거다 이러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예요? 공급. 정답 안정화. 집값 안정. 대부분 슬로건이 있잖아요. 뭘 목표로 한다. 뭐 안 나왔다 지금 원하는 네, 원하는 게 안 나왔어요. 뭐지 내 이거? 집 마련. 그렇죠. 아하. 민주당 정부든 국민의힘 정부든 대부분 내 집 마련이라는 표현을 되게 중시했어요. 네. 근데 안 나와요. 뭐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약본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서민 주거 안정 이런 표현을 되게 썼고,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이라는 표현을 그냥 노골적으로 썼어요. 주거복지.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보급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공공주택을 보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라는 방향이 이제 명백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주택 확대 이렇게 이제 그냥 표현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돌봄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과제로 끌어올려왔고, 공공 의료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본다면 기존에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대선 시작할 때부터 그 취임 극초반
까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이른바 동진이라고 불리는 약간 이제 통합을 주요 메시지로 하는 방향으로 이제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선 때 보면 뭐 많이 했죠. 뭐 보수 인사들을 만나고 보수 정당 출신들을 이제 많이 영입을 하고 이제 뭐 정권 초반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게 이제 농림부 장관을 위임한 거 이런 게 통합이란 말이에요. 통합 방향이었다면 오히려 지금 최근 일을 본격화하면서는 통합 방향보다는 원래 자리로의 복귀 이게 좀 더 눈에 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 그 국정계획을 발표를 하는 곧바로 인사 발표를 했는데 그 인사에서도 그런 방향이 확 드러나죠. 예를 들어 이제 뭐 강선우 의원에 대한 뭐 평가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니까 낙마했으니까 일단 여성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강선우 그 의원에 대한 그런 의혹에 대한 의혹의 문제에 대한 그 평가와 상관없이 여성계에서 약간 갸우뚱했거든요. 전문성도 없어 보이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끄덕끄덕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 교육부 장관 겸 이제 부총리죠. 교육부총리의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진짜 엄청나다. 기용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제 현직 교육감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대중의 선택을 받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을 기용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다른 그 후보자들도 뭐 이렇게 크게 반대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보 진영 혹은 민주당에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좀 불만족스러웠던 측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지금 다 뭐 만족하고 뭐 세상에 그런 건 없으니까. 네. 특히 이제 또 여기서도 저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뭘 해도 약간 불만이 있잖아요. 저쪽이 어디예요? 저 왼쪽에? 쭉 왼쪽으로 가게 되면 선배 이제 같은 분들 있잖아요. 늘 불만이니까. 네. 강경훈 기자가 좀 그렇죠. 여기서 본다면 강경훈 아니, 기자가 저는 근데 되게 보수적인 편인데. 어디가? 네? 저는 좀 약간 오른쪽에 가깝죠. 민중의 소리 안에서도. 강경 아니었어? 강경? 그런 걸로 합시다. 뭐 그런 걸로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발표되고 있는 내용과 이제 그 인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행보는 분명히 이제 그런 이제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지션 정도로 돌아온 것 같다. 저는 약간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보다도 더 좀 전향적인 그런 측면들도 좀 있어요. 느껴졌거든요.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근데 거의 노동부 장관, 김영윤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출신, 위원장 출신의 노동부 장관도 들어가겠는데,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의 교육부 장관, 정말 어디 한번 욕해봐라. 이러고도 욕을 하겠냐,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게 좀 있고요. 이제 좀 큰 담론으로 본다면, 경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실 테니까, 이제 1순위로 이제 개헌을 꺼내 들었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국정 방향에서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라고 이제 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개헌 안 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개헌 안 낸다. 근데 그것이, 지금 예상해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개헌안과는 제가 볼 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조금씩? 한 방에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올원 아싱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개헌이 완벽한 블랙홀이 됨으로써 다른 이슈를 다 먹어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비토가 나와요. 그냥 못할 것 같다. 뭐 이럴 것 같고, 그래서
개헌은 단계적이지 않을까. 느낌의 이제 아주 기초적인 내용 정도가 지방선거에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걸로 본다면 크게 지금 지방선거가 있고 총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국민투표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매해 한 번씩 하게 되는 거고요. 개헌을. 만약에 이번에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고 다음 총선 때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이제 2번밖에 안 하는 건데, 제 느낌에는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사이즈를 줄이면 그냥 투표만 한 번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논의의 규모가 좀 줄어들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선거할 때마다 개헌은 합시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게 자주 하면 좋은 거니까. 네. 자주 하면 좋죠. 왜냐하면 개헌, 그러니까 헌법에 국민들의 의사가 계속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을 많이 바꾸면 막 힘들 것 같잖아요. 큰 틀에서 잘 못 바꿔요. 네. 그 큰 틀의 법을 바꾸려면 굉장히 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을 바꾸는 건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아직도 못 없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상당수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거 못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기 되게 어려워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물어보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동의해요. 하지만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국민들의 동의도 확보가 됐어요. 물어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굉장히 찬성률이 높아요. 차별금지법 통과 찬성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도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걸 헌법 단위로 올리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률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법률을 바꾸거나 제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헌법의 어떤 조항을 바꿔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 에너지를 모아서, 원기옥을 모아서 한 방에 빡 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 한 방에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아서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자. 헌법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87년 헌법 빡 바꾸고 그다음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헌법을 하자. 뭐 이런 게 헌법과 어떤 혁명적 상황을, 개헌과 헌법 그 혁명적 상황을 등치시켜 놓는 정서가 존재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도 좀 하는 게 어떠냐. 그게 약간 설득력이 좀 얻어간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리고 합의된 수준. 예를 들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심는 것, 이것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그들도 공론했으니까. 이것까지 반대하면 그냥 해산시켜버려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할 수 있죠. 한 번에 해야 된다. 네. 왜 이걸 찌끔찌끔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들어서 그럼 해산시켜버릴 겁니다. 5.18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하자 그러면 개헌,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을 얻는 과정이라서 그렇거든요. 그거랑 이제 그 개헌에 대한 내용 정도를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헌 요건을 약간 약화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것과 함께 이제 개헌 그런 그 뭐라고 하죠? 법률, 그러니까 이제 주민투표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비돼야 되니까 이것들 정비하면서, 정비하고, 자, 개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건 아마 수도 문제일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수도를 추진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개헌하면 되죠. 네. 그러면 수도를, 지금까지 수도는 누가 정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판례로 본다면 관습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이다 라고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아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판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심해달라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헌법을 고쳐서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 수도의 개념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요 개헌을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옮겨갈 수 있죠. 세종으로. 그러면서 행정수도가 완전히 완성되는. 안 할 것 같은데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를 버리고? 예? 대통령실만? 아니,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다는 건 대통령실과 국회거든요. 근데 대통령실하고 국회를 둘 다 세종시에 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2 집무실이고 여기가 제1 집무실인 거거든요. 이걸 바꾸면 돼요. 그럼 약간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그쪽 사이즈가 좀 더 커지고 이쪽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국회 같은 경우에 이제 출장소 정도로 하고 이제 본청은 옮겨가는 거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도 이사 준비해야지. 세종시로? 세종으로? 그렇지. 왜? 이제 거기가 메인 무대가 되니까. 안 그럴걸요? 그래? 그러니까 나 혼자 갈게. 사람들이 약간 이게 언론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언론사의 메인은 이미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상 기업들이 있는 곳이 언론사의 본사입니다. 광고주가 거기 있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광고주가 누군데요? 우리 기업. 우리 독자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거고. 독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미디어 기업들,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본사는 서울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데 좀 커지겠죠. 세종시에 있는 출장이나 이런 사무실들이 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요 정도의 그 포인트로 개헌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다시 또 개헌을 추진할 거다. 여러 번에 걸쳐서. 왜냐면 이제 대통령제 관련한 개헌을 지방선거 때 바로 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요걸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총선 때 쟁점으로 끌어올릴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수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세종시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높아요. 그래서 그건 뭐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은 뭐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서울에 있어서 집이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들은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런 거라서 부동산 투자이기도 하고 그런 거라 세종시로 가도 강남에 다 아파트 갖고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 비판 발언. 그건 뭐 팩트니까. 진짜 대부분 강남에 있잖아요. 주된 주거가.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요 정도 일단 1차로 하고 자주 개헌을 하는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게 폼 잡고 싶으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상설적으로 개헌을 어떻게 해간다. 어떤 내용을 개헌을 하간다. 라는 것들을 다른 트랙으로 또 추진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개헌 요구도 많잖아요. 그 요거를 그럼 언제 집어넣을 거냐. 그러니까 개헌이 크게 보면 3개 정도의 그 블럭이 있거든요. 하나는 전문 관련돼 있는 게 있고 이건 다 동의가 돼요. 이게 5.18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정치 구조, 한국 사회 정치 구조의 변화, 권력 구조의 변화, 이게 대통령제냐, 이제 뭐 중요하죠. 그러니까 5년 단임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블럭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4년 중임제로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딱히 국민의힘도 명백하게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기들도 그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가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요. 국민들도 그게 우리한테 좀 맞지 않나? 왜냐면 내각제를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대통령 내가 뽑고 싶거든요.
네, 그치. 이게 맞아. 맞아요. 그거는 그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고 그러네. 그래서 그래요. 음. 근데 그러니까 내각제라는 게 좀 더 유연하고 이런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지고 효능감이 높아지면 의회 중심에, 왜냐하면 의회라는 곳이 국민들의 의견을 바로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의회가 주도하는 국가, 이게 좋아 보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직 저 놀고 먹는 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4년 중임제인데 그것이 하나의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 강화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사회의 어떤 방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노동권에 대한 확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후, 뭐 평등권,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존재하는 게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영역인데, 요것을 한꺼번에 결합시켜서 권력구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분리시켜서 또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 일부를 뽑아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실용적으로 접근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는 기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돼서 추진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헌, 뭐 대통령실 직속의 개헌 수기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 진영도 그렇고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맨 첫 번째 꼭다리로 내세운 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 권력기관 개혁, 이것은 이제 정치의 주요 과제로. 근데 이제 기존과 다른 거는 이제 군 개혁을 딱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정부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북 관계나 또 외교 뭐 이런 영역으로 군사력 강화 이런 개념들이 있었지만, 군을 이제 민주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좀 드러낸 부분들이 좀 있고, 아무래도 계엄을 계엄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김영삼 정부 때 이제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군의 민주적 통제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정신은 민주당 정부에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상징이죠. 저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보거든요.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그분 이제 방위니까. 방위 맞죠? 한규백. 모르겠어요. 방위죠. 방위 출신인가? 아, 그래요? 이등병 전역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병장 전역 아닌 걸로 아는데. 병장 전역이면 국방부 소속이고, 근데 그 나이면 이등병 제대도 국방부 소속이었나? 그건 뭐 아직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 어쨌든 이제 민간인 출신을 이제 국방부 장관에 방위병으로 일병 만기 전역이랍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국방부 소속일 가능성도 있네요. 그 나이면. 요즘에는 행안부 소속이에요. 그렇군요. 하도 옛날이라서. 예, 옛날에는 국방부 소속이었어요, 방위도.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병장 출신을 우리가 국방부 소속 군 출신이라고는 안 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그렇게 여기 하지 지금 다 않아요. 국방부 소속 아니에요? 그렇죠. 나 국방부 소속. 다 군 출신. 저 민간 출신. 아 뭐죠? 왜? 저 그 기업 특례. 방산. 병역 특례. 안 되겠네. 예, 그 훈련소만 갔다 왔어요. 완전한 민간인. 그렇군요. 예. 4년 사주 훈련. 날로 드셨군요. 네. 저 3년 근무했는데요. 대신에. 어쨌든 이게 이제 요게 좀 언급이 돼서, 사실 이것은 그것 자체만으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세운 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 개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권력기관 개혁 중에 이제 검찰청 개혁은 아마 나중에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보면 기대받았던 본연의 그 부분은 좀 만족스럽게 꺼내든 거 아닌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나가는가가 이제 중요할 텐데, 초반 스타트는 잘 끊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전체 흐름에서도 산재는 굉장히 강조돼 있거든요. 노동의 한 분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으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산재 문제는 정말
정말 성과를 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성과가 날 분야들을 탁탁탁탁 찍어서 추진할 것 같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공적 주택이라는 표현.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현될 것인가.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공적 주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형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토지임대부나 이런 것도 공적주택으로 볼 것인지, 네, 뭐 아니면 지분 참여형 그걸 뭐라고 하죠? 지분 공유형? 이것도 이제 그렇게 볼 것인지,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사회주택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논의들이 진행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는 규모,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이광수 소장 이런 사람들은 전체 시장의 15% 정도를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을 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엄청난 규모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사니까. 임대주택 사시잖아요. 작아십니까? 아, 아니죠. 여기 중에 다 전원 임대주택에 사는 거잖아요. 임차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장에 이제 적어도 15% 많으면 20% 정도를 정부가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건 정말 많은 규모를 쥐어야 되거든요. 아, 집주인이 정부면 뭐 아주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방향이 이제 좋다 집주인 정부. 대통령님. 네, 대통령 윤석열이야. 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윤석열이야. 싫어. 갑자기요. 그리고 이제 그 의료 부분에서 공공의료를 이제 꺼내 들었다는 점들을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중심의 노동개혁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 이재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향이다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사실 이 지금 강경훈 기자가 얘기를 지금 또 해주실 건데 요것도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뭐야? 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안 하는데 이제 국민 주권 정부라고 불려지고 싶다. 라는 말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방향에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부,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이 주인이, 그러니까 경제 이러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막 성장 이런 게 강조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그 주인이 주인답게 주인을 위한 이런 방향이 많이 제시된 거 본다면 그 방향은 국민주권 정부의 슬로건에는 좀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주권 정부에서 그래서 저 또 관심 있는 검찰청 어떻게 되나 요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떻게 이제 이놈의 쉬기를 그냥 어떻게 좀 아작을 내주시나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법조 전문이신 강경훈 기자가 유심히 보셨겠죠? 지금은 법조 전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무 이슈 잡부. 네, 잡부입니다. 잡부.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게 이제 검찰에 관련한 내용. 그래서 이게 뭐 대략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안에 뭘 하겠다는 건지, 이게 사실 검찰청은 폐지하겠다. 이거는 뭐 예상이 됐던 거고. 네.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하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이제 어떤 타임라인 뭐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근데 어제 행사 자체가 현안 사안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123개잖아요. 123개 과제를 이제 리스트를 이제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고, 그걸 또 뭐 다 하려면 밤새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제시해주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 유관 기관들, 특히 뭐 국회 입법이 필요한 국회가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들 협력해서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 검찰 개혁에 관한 내용들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사실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공공 선배도 얘기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약간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윤 씨, 네. 윤 씨가 검찰총장으로 딱 오면서 이게 무산이 됐던 거죠, 사실상. 그렇죠. 원래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뭐 이런 의미의 이제 검수완박 맞아, 얘기 많이 맞아. 들어보셨죠, 표현. 그런 표현으로 이제 많이 쓰였어요. 음. 그 반대쪽에서 약간 조롱하듯이. 음. 되게 검찰들도 많이 썼고 이 말. 어. 근데 사실은 검수완박이라기보다는 검수덜박. 좀 덜 덜? 박탈했다. 아, 덜. 그래서 이제 덜 정도도 아니고 네. 아예 전혀 박탈 안 하는 거. 저희 보도국장께서 항상 쓰던 말이었습니다. 아, 검수덜박이다. 검찰 수사권 덜 박탈. 그렇죠. 어. 그래서 완전한 수사권 분리가 이루어지진 음. 못했었고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좀 빈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 이제 취임하면서 각종 시행령으로 그 수사권 일부를 좀 복원시키고 야. 이런 작업까지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실제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요 사건에서 수사로 검찰이 그쵸. 원래처럼 장난치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고 특히 뭐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였죠. 네. 그리고 그 주변인들 막 말도 안 되는 거 초밥 이제 법인카드 이런 거 뭐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냈던 게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 네네. 실제 뭐 그 최측근에 있었던 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도 많이 잡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재판이 중단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검찰이 정치권의 사주를 받아서 정치 권력의 사주를 받아서 했던 일입니다. 아, 네. 그때 당시에 완수를 못해서 이제 완전 이렇게 네. 됐던 건데. 그럼 이번에 이 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검찰 개혁은 방향이 좀 어떻게 될까요? 검찰청 폐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검찰청을 공소청과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신설한다. 신설해서 약간 양분한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거는 예측 가능한 선에서 나왔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입법을 하고 뭐 얘기했던 것들이랑 크게 다르진 않고요. 과거의 검찰개혁 시도는 그 검찰청을 그대로 두고 이제 둔 상태에서 중요 수사와 기소권을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아예 중요 수사와 기소권을 검찰이 계속 담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수사권을 경찰이랑 공수처에 이관하는 형식이었으면은 이번엔 아예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겠더라. 장난칠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 그래서 네. 아예 폐지를 하자. 해야 돼. 폐지를 해야 돼. 아니 그러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게 여기서 하던 역할을 네. 공수청이랑 중수청 이렇게 둘로 네. 나눠서 한다 이런 네. 얘기죠? 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기존에 검찰이 했던 중요한 역할 기능 중 하나가 기소하는 기소권이었거든요. 아유, 그걸로 아주. 그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공소청, 공소청을 두고 그리고 중요 범죄 수사를 하는 기관을 중수청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소청이 이제 기소랑 이제 영장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영장 청구권입니다. 검찰이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헌법에. 그래서 검사의 직을 가진 사람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소청에서는 그 영장 청구에 관한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고 수사기관은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수사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출범했던 그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거기서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계속 윤석열 정부 때 뭐 파견 안 해주고 검사 파견도 이제 안 해주고 뭐 그 임기 같은 거 이제 연임 같은 거 제가 막 시기 맞춰가지고 해주고 이러면서 좀 막 그 조직 운영을 좀 제대로 못하게끔 하는 게 좀 있어요. 막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정상화시킬 거라고 보고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중대범죄라는 게 내란, 뭐 외환 사실 이거는 사실 수사를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 원래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리고 이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이제 고위 공수처에 하는 것 이외에 이제 공직자 범죄다. 그리고 선거 범죄, 방위 사업
산업범죄, 그리고 대형 참사, 마약 뭐 이런 거. 음. 예, 그리고 나머지 형사 사건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검찰청이 마치 그 경찰의 상급 기관 맞아. 뭐 이런 것처럼 기능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런 구조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고 공수처, 중수청 그리고 경찰 각각 수평적인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아까 지금 공수청이 기소도 담당하고 영장 청구도 하고 이게 네. 굉장히 지금 검찰에 갖고 있었던 중요한 역할이었잖아요. 그쵸. 요거를 지금 공수청이 하게 된다 하면 네. 이름만 바뀌고 공수청이 검찰의 이걸 권력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공소청만이 이제 검사라는 그 이름을 쓰게 되거든요. 공소청 검사 영장을 청구해야 하니까. 근데 또 이제 그렇게만 또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공소청이 이제 뭐 상급기관처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게 이제 원래는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권한이 비대했던 건데 이제 이걸 완전히 분리를 해버리고 그냥 기소만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만 하는 거고. 얘네들이 수사는 안 하고 그쵸, 기소랑 영장만 하면 네, 그 역할만 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근데 공소청에 이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제 올라온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우리가 보완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그 수사 지휘권 경찰이나 중수청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이런 것들이 좀 부여된다고 하면은 약간 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서 공소청 신설 법안이라든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완전히 딱 그 수사하는 그쵸. 관련해서는 분리가 돼버린다. 기소하는 공무원인 거죠. 아. 기소를 하는 공무원이고 그리고 기소를 안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치.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권한을 이렇게 맞아. 좀 약간 발악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 공소청이라든지 지역 공소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이제 기소나 불기소 결정 그리고 영장 청구, 불청구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공소청에 대한 감찰 사무를 독립적으로 좀 수행하는 그런 그 감찰위원회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검찰이랑 좀 다른 수준의 좀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검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거든요. 그랬어요. 원래 그게 검찰이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임무예요. 그래서 수사지휘권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왜 인권을 그렇게 보호하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해요. 어떻게? 언제? 검찰은 원래 그런 일 되게 많이 해요.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왜냐하면 한다고? 검찰은 직접 범죄자를 상대를 대부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범죄자가 경찰이나 때렸다고 검사한테 얘기해요. 네.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너무 네가 잘못했겠지. 뭐 이렇게 그 유승범이라든가 황정민 이런 분들이 잘하는 그 역할 있잖아요. 법적으로 깔라고 검사됐어. 난 패도 돼!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봐서 그런데 사실은 검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경찰은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합법적으로 때리기 위해서 경찰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살인의 촉 보면 참 장난하게 나오죠. 특히 이게 일제시대부터 독재시대까지를 거쳐오면서 경찰의 폭력성이라는 건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이것을 감시하는 역할로 검찰이 존재를 했죠. 수사지휘권이나 이런 게 되게 그런 게 중요했고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부분이 있으면 기소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게 맞죠. 불법 수사니까. 강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역할은 아마 남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보완 수사 요구라던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이제 공소 담당 검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기소는 불가능하다. 보완 수사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요구할 수 있겠죠. 자기가 직접 하지는 그쵸, 예. 않지만 그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검사 만났던? 그러니까 저는 검사를 못 만났고요. 어. 경찰이 저를 수사를 했을 때 검사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기, 사실은 자기는 기소하고 싶은데 불기소로 넘어오니까 그렇긴 한 건데, 네. 어쨌든 그것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재수사 지시인데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바뀌면 그렇게 되겠죠. 보완 수사 요구를 하겠죠. 이것을 판단하기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권한은 남겨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리고 권한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될 권한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수사가 충분치 않다. 예전에는 그러면 사건 넘기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네. 자기가 직접 하겠다. 여기서 이제 뭐 기소까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사건 넘기세요. 저희가 더 알아볼 테니까. 저희 수사관님 가보세요.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안 수사 요구가 아니라 자기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기초 작업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급기관 마냥. 네, 그렇게 됐던 건데 이게 직접 자기 보안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제 때는 그 돌려보냈어요. 경찰이 다시 불기소인데요. 그랬더니 그래? 난 기소할 건데? 이러고 이제 기소를 해버린 건데 피의자를 부르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은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요거의 수사에 기초해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 이제 요구하겠죠. 이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충분하냐 그러지 않냐도 있겠지만 수사 과정의 불법성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은 검찰 공수처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견제돼요. 지금 보면 중수청이 굉장히 정의로울 것 같죠? 모든 권한은 분명히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렇게 6대 범죄, 이른바 6대 범죄라고 불리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는 건 그 자체로 공포예요. 그게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든지. 그게 예전에 한국에서 그 대검 중수부라고 불린 적이 있고요. 지금은 서울지검 중앙수사부라고 불리고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비슷한 게 일본에 있어요. 도쿄지검 중앙수사부인가? 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중앙수사를 하는 곳. 그러니까 중수청이나 중앙수사하는 곳이거든요. 그걸 아예 청으로 두겠다는 거니까 그거 자체로 굉장한 힘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 받으실 일은 없겠지만 중수청 수사관입니다. 이러면 국회의원들 다 떨 거 아니에요. 옛날에 대검 중수부입니다 이러면 다 떨고 지금도 서울지검 중앙수사부 누구 수사관입니다 이러면 너 중국 사람이지?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그렇군요. 보이스피싱. 네, 그렇죠. 그죠. 그런 전화 오면 그래서 보이스피싱. 그런 어떤 경찰도 경찰이고 그런 중수청을 이 공소청이 견제하는 기능이 아마 그런 게 필요할 거다.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이런 기능들은 남겨야죠. 그거 이제 공소청에 둘 것이냐 뭐 그런 건 논의를 좀 해봐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그래서 뭐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그냥 기관끼리 기관의 수사기가 많잖아요. 네. 기관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견제 기능이 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에서는 뭐 법무부가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밑에 둬야 된다.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법무부에 둘지 뭐 또 행안부에 두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번 보고 대회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진 않았고요. 중요 쟁점이라서. 네, 그래서 좀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디다 둘지가 예, 그 입법 영역으로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 다만 민주당이 최근에 6월 달에 낸 그 발의한 중수청 신설 법안이 있는데 거기 보면 행안부, 행정안전부 산하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뭐 여러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민주당 안이랑 국정기획위원회의 구상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흘리고는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보긴 해야죠. 근데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뭐 행안부 산하가 될 가능성은 좀 높고 아니면 뭐 국무총리실 산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게 되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내게 되는? 이게 여권 내에 이제 전통적인 좀 문제의식 같은 건데 검찰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에서 발생한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예, 직접 수사 지휘하고 그쵸. 이랬던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암묵적으로 한 서로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검찰 권한이 비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법무부의 검찰화. 저희가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 출신이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참모들을 또 검찰 출신으로 앉히고 주요 보직들을 검사들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치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 조직처럼 이렇게 운영되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빠짐없이 나왔던 얘기가 그 법무부의 탈검찰화였습니다. 네. 그 원래는 법무부 역할이 법무행정 업무를 하고 네. 행정 지원 그리고 어떤 거나 그 민주적 정당성이 있잖아요. 법무부라는 것들이 그 정부 부처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그 통해서 이제 검찰을 문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검찰이 뭐 잘못하면은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하고 추미애 그때 장관 시절에 이제 윤석열한테 했던 것처럼 그 가족 수사 보고받지 말고 너 손 떼고 그런 거 하라 이런 게 원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거의 추미애 장관밖에 안 그랬던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천정배 법무부 장관께서 그 국가보안법 사건 이제 그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네. 의사를 찾으려면 그 사례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때 많이 나왔던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거론이 됐었어요. 20년 만에 등장했던 문민 통제 같은 건데. 네, 그런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사실 법무부가 검찰 일색화가 돼가지고 뭐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측면이 좀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법무부의 기능만 정상화되기만 하면 이게 뭐 중수청이 행안부에 있건 뭐 법무부에 있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뭐 김용민 의원 이런 사람들은 좀 트라우마를 강하게 이제 내비칩니다. 이제 그래서 무조건 이제 행안부 쪽으로 개별 기관의 분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도 분산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제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도 따로 떼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한 분리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요.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많이 제도가 인식합니다. 바뀌어도 사람이 제도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벨트 매라고 하고 단속한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잘 안 매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도 바뀌었다고 기소청에서 그 짓 하고 중수청에서 그 짓 할 거예요. 검사 출신들은 완전 다 그냥 다 찢어놔야 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법무부가 검찰이랑 짝짝꿍을 해가지고 법무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그게 오랜 역사의 결과잖아요. 그러면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가 중수청화 돼가지고 이거에 씨앗이 되는 거네. 그러지 않겠죠? 행안부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비대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막 이제. 그렇죠. 보통 이제 어떤 정부 부처에 기능이 좀 추가되거나 하면 항상 이제 비대화 얘기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기존의 검찰에서 기소 기능만 떼어낸 조직 하나를 이제 수사를 하는 중수청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막강한 조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조직을 통째로 관할하는 거니까 그만큼 기능이 커지는 건 맞고,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권력 기관이 비대해져가지고 그 권한을 남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랑은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이미 기존에도 이제 행안부가 경찰의 상급 기관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수사에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구조는 또 아니거든요. 또 그런 구조도 아니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에 대해서 지휘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또 행안부 장관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요? 경찰에 대해서. 그럼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을 보통 이제 경찰 수사위원회인가 그런 게 있죠. 있죠. 예, 경찰 수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사실 그런 좀 민주적 통제, 그런 실질적인 그 수사위원회를 좀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그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쭉 계속 그동안 있었는데, 사실 자문기관 정도에 좀 그쳐왔던 측면이 있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 때는 경찰국을 만들어 버려서 아예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좀 정상화 시키려는 작업하고 있는. 이제 권력기관 개혁에서의 방향이라고 제기되는 게 이제 큰 원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있는데 이건 통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청렴하게 잘.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을 오롯이 보장하는 것, 중수청을 만든다면 중수청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떼서 국가수사청을 만들 건지, 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될 때 수사권을 독립하되, 예를 들면 그 똑같은 게 군이거든요. 군은 독립돼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요. 권력기관은 독립성과 문민의 통제가 이제 중요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먹히는 데가 검찰이었던 거예요. 검찰은 독립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정권에 따라서 하명 수사를 하니까, 대통령의 하명 수사를 하니까 독립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겉으로는 독립돼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통제도 안 받아요. 법무부 장관을. 법적으로는 외청이 외청. 네, 이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듣지 않겠다. 대통령이 듣지 않을 것이고 알아서 해라. 하지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지시하면 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됐던 거가 사실은 검찰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면 경찰은 안 그랬냐? 경찰도 내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했었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국장, 그때 경찰국장이었거든요. 국장이 맞을 거예요. 내무부 장관 밑에 경찰국장이 있었던 거예요. 외청 형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4.19가 터졌을 때 내무부 장관이 그 책임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한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경찰 놈들은 두 번의 경험이죠.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중을 괴롭혔던 애들이고, 4.19 때 우리 국민들을 향해 총을 쐈던 인간들이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수사권을 통제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검찰이에요. 물론 그 법을 논의할 때도 원칙적으로 검찰의 이 민주적 통제를 이제 경찰이 받아야 한다, 이런 개념도 있었지만, 그거 사회적 배경에는 4.19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기관이 또 권력기관이 됐잖아요.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때까지. 이때 기간에는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쟤네는 정보기관이라고 해놓고 국민들을 잡아다 패는 거야. 남산 같은 데 데려다가. 안기부.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최종 결과가 뭐냐면 정보기관에서 수사권 박탈이에요. 이게 국정원 수사권 박탈이에요. 거의 완성 단계에 왔죠. 간첩 수사를 경찰로 넘겨라. 간첩 수사를 어떻게 해? 그래, 간첩만 얘네가 수사해라. 그러면 요런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유출되거나 이런 것만. 수사권을 굉장히 줄여요. 정보 관련한 업무만 이제 중시하고. 국내 수사권을 다 줄이죠. 네. 그게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국내 사회와 정치권의 간첩이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거다
였어요. 지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당시 논리였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갈수록 수사권이 축소됐죠. 검찰도 마찬가지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 그들 모두가 문제가 됐을 때 뭐냐면 권력이 시켜서 시키는 대로 수사하고 다 그러죠. 경찰, 정보기관, 검찰. 그러니까 검찰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건 범죄와의 전쟁, 노태우 정부 시절에 김기춘의 작품이거든요. 박근혜 비서실장이었던 그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을 비대화해요. 그리고 이른바 수사권을 쥐고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30년이 지난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났고 그들의 권력의 정점이 있었던 것이고 이 권력을 해체시켜야 된다까지 온 거라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들을 통제해야 돼. 저들을 통제해야 돼. 이렇게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로 가든지 간에 핵심은 거기에 비대화가 아니라 그 수사를 하는 그들에 대한 통제. 그렇죠.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그 기관에 대한 문민적 통제. 이게 핵심이다. 행안부 장관 통제를 잘할 사람을 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도 통제를 잘할 사람으로 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고 그의 역할이다라고 해야죠. 지금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통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이제 검찰의 검사의 어떤 감시 기능으로 혹은 견제 기능으로 넣을 수도 있고, 위원회 같은 것을 실질화해서 하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그 수사하는 그 기관에 대한 통제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어떤 정부 부처가 뭘 어떤 부처 장관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그 87년 이후에 쭉 이제 그런 게 또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게 누구였냐 라는 시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전에는 경찰국장이면 진짜 나는 새를 떨어뜨렸고 그 다음이 중앙정보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권력기관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안기부장이었고 그 다음 검찰총장 시대가 왔던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든,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에 윤석열이 나는 새도 떨어뜨렸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윤석열은 저항을 한 거죠. 검찰 조직에 저항을 한 것이고, 그가 무슨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끽해봐야 이제 우리 가족들. 대통령 때? 대통령 할 때? 아니요. 검찰 검찰을 하면서 가족들을 위한 뭐 이런 건 좀 했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을 제거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유구한 그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이런 거 엄청 많은데. 그럼요. 그래서 권력기관들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중대범죄와 이런 문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이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사이즈가 큰 거잖아요. 이것이 권력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거든요. 이들이 누구를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뭐 영향을 주니까. 그게 옛날에는 정보기관이 많이 했고 지금은 검찰이 하는 것이고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근데 늘 문제가 됐으니 통제 방안을 계속 더 강구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핵심적으로는 기소 권한을 떼버린 거죠. 그러면 예전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담인데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장관이 최근에 있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누구? 그 윤석열 정부 때 초반에 한동훈이 그렇죠. 몇 개월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네. 이 권력화가 좀 심해지면 이런 일이 가끔 생길 수는 있어요. 이제 약간 그쵸.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정부 조직을 운영한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워낙 감시 체계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누구보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실 분들이 검찰청에 있을 검사들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어.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뭐 경찰, 어. 공수처 등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겠죠. 이제 기존 검찰이라는 이제 괴물 같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출세를 해서 이제 한탕 한번 한 칼 좀 휘둘러 보겠다. 제2의 한동훈 돼보겠다 이런. 그런 검사를 꿈꿨던 사람들은 좀 자제를 할 것 같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좀 사라졌으니까. 어. 또 반대로 뭐 그럼 중수청에서 내가 뭘 해볼까? 음. 뭐 이런 마음을 좀 먹는 사람도 있겠죠. 음.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검사들이 음. 검찰청에 있던 검사들이 음. 그 특정한 조직에 음. 이제 과도하게 음. 좀 이렇게 과도한 비중으로 이제 음. 배치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비율을 좀 음. 분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잘 그렇게 되는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력화를 해가지고 또 뭐 조직을 맞아. 장악한다거나 맞아, 이런 맞아. 이제 음모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방법이 물론 있을까? 대부분의 검사들은 어. 선량한 검사님들이에요. 그 형사 거짓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검사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짓말. 아닌 것 예,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했던 짓을 또 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걸 막아야 되니까. 예.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이제 비율 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초기에 기관장들, 이제 중수청장, 뭐 공소청장 이런 사람들을 검사가 하지 않도록. 저런 검사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요? 영장 전담 검사.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만들어질 그것도 가능성이 할 수 있죠. 경무에 시달리는. 아무 그런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긴 해요.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라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일 겁니다. 청장도 중요할 텐데 이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법무부 장관이 꽤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정부 내에 뭐 2명에서 3명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명이 쭉 할 수도 있죠. 뭐 너무 잘 맞으면 뭐. 이런 인사를 장관이 제청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중요하죠. 와, 그리고 뭐 이제 고위직들 뭐 예를 들면 중수청도 뭐 중앙지방검찰청 같은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경기 지역 공속 중수청 이런 것들 생길 거거든요. 그런데 하부기관들 이제 지금대로 하면 검사장급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검사 출신들을 이제 안 쓰는 거. 뭐 쓸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비율을 잘 조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수사기관 출신이 아닌 법률가들이라든지 변호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 중수청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소청장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공소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중수청장은 제가 알기로는 교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기관이니까. 뭐 법대 교수 이런. 그렇죠. 변호사 자격이 없는 교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그런 구성 비율을 잘 맞출 수 있을 거고, 나머지 간부 라인들도 이제 기존 검찰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딴 생각 못 하게끔 이렇게 좀 구성을 좀 다양화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머리 아픈 이야기는 알아서들 위해서 잘 하실 거고, 저희는 이제 보면서 어떻게 좀 검찰이 분골쇄신하나 이거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경제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홍민철 기자님. 그렇죠. 네, 우리 뭐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야기를 걱정입니다. 재빠르게 좀 해주실까요? 뭐 한번 쉬고 할까요? 아니요, 뭐 그러진 않아도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재빠르게 해볼까요? 예. 이게 이제 제일 이제 눈에 띄었던 건 이제 잠재 성장률 3%를 회복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옛날에 그 7470 공약 같은 그 이명박 대통령의 목표를 높게 잡는 건 좋은데 좀 약간 좀 그런데 그런 걸리는 지점이 하나가 있었고, 대신 이제 그 방향성은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이제 그 AI와 관련된 산업을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에너지 전환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내용들을 추진하겠다. 요 두 가지가 지금 제일 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두 개 다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조 펀드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나왔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여론정도 안 좋고 상황도 윤석열 정부 때였으니까 이걸 그러면 특혜를 주겠다는 거냐부터 시작해갖고 뭐 말이 더럽게 많았는데 이게 나왔어요, 100조 펀드가. 이게 이제
그 정부 재정 혹은 그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뭐 이런 곳에서 만드는 펀드가 지금도 있거든요. 혁신성장 펀드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민간 그 돈이 좀 들어가는 거죠. 뭐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같은 돈이 좀 들어가고요. 국민모금 펀드, 그러니까 국민들이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펀드를 100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뭐 데이터 센터를 국가 단위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광역 단위로 하나씩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그걸 잘 써서 AI 산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부흥한 과정에서 생태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여기 이제 AI 데이터셋 지어놓으면 그냥 공짜로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내가 뭔가를 연산을 시키려면 돈을 내야 돼요. 데이터 센터에. 지금 광주에 있는 것도 그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간담회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데이터 센터 좋은 게 있는데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돌리려면 기업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을 내고 돌려봐야 내가 이걸 다른 데가 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못 돌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들, 그러니까 뭐 일정 기준을 내겠죠. 설정을 하겠죠. 기술 수준과 뭐 매출 수준과 목표 이런 거 설정을 해가지고 그들한테 복지 혜택 같은 개념으로 줘가지고 연산을 돌릴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남쪽에서 그 생산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지금 수도권으로 못 올라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해안에 그 지난번에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저에 케이블을 전력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수도권으로 뽑겠다는 거거든요. 요거가 이제 여러 계획들이 있었는데 아예 그냥 못을 박았어요. 30년까지 하겠다. 임기 내거든요. 요걸 해서 이제 좀 숨통을 좀 틔우고 나머지 것도 뭐 다른 법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정도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국정과제도 국정과제인데 이 전에 재정 관련 중요한 간담회가 더 화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제가 좋아하는 이매진에서 생중계를 했죠. 2시간짜리를 제가 정수해석으로 다 봤답니다. 아유. 요즘 이매진 그 안 보시는 분들 계신 거 아니죠? 지금도 재밌습니다. 빅팬이 아주. 이매진 홍보 채널이다. 아니 이게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업무 스타일이 흥미롭고 재밌어서 했는데 이제 국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간담회들 진행되면서 그 각 주제마다 국정을 보게 돼 국민이.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번 거는 그 약간 기재부와 각 부처 예산 담당자들이 까이는 모습이 아주 어디서 저항이 되는구나 이런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장난 아니었다고.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시작부터 굉장히 비장하게 막 시작을 하셨다 그러던데. 그렇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돈이 없다. 이거 좀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제목으로 제일 많이 뽑은 게 그거잖아요. 그 한 대박 빌려가지고 씨 뿌려가지고 가을에 10가마 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 아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막 절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걸 해석하면은 국채를 발행할 거다.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물론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기금 운용이거든요. 말이 좋아 운용이지 전용이에요. 이게 여기저기 기금 끌어다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19 때도 그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줬잖아요. 그 준 돈이 그 무슨 재난기후관리기금인가 그래요. 경기도 기금에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있으니까 일단 재난 맞지? 그러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원래 거기다 쓰는 돈은 아니고 막 홍수 넘어가고 이제 관례적으로는 홍수 나거나 뭐 산불 나거나 이때 쓰던 돈이었는데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금도 좀 약간씩 갖다가 좀 쓰실 것 같고 국채도 좀 발행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 마지막 역할을 재정을 해야 되는데 매우 취약하다. 이 얘기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잠깐 다른데 조세제도 개편 발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좀 어느 부분에서 부자 감세된 걸 좀 되돌리고 어느 부분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 난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지출 조정이거든요. 얼마를 덜 써, 어디다 썼어, 갖고 와봐, 이거 줄여, 뭐 이런 게 이제 지출 조정인데 그 간담회가 이번에 열렸던 겁니다. 기재부가 얘기한 거는 이제 기재부가 얘기하기 전에 그 우리 그 두드려 맞았던 진성준 의원 그 위원회 발표 자리에서 나왔었죠. 재정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5년 동안 우리가 재정 투자할 게 210조다. 그중에 재원 조달이 94조.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걷어서 하는 게 94조고 지출 절감을 116조를 하겠다. 한 거예요. 5년 동안이니까 한 해 20조씩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기재부 예산실장이 나와갖고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27조 원 역대 최저 규모로 줄였다. 재량 지출이라 그래서 이제 그 복지 의무 지출이 있고 나머지 사업 지출이 있거든요. 정부 의지대로 쓸 수 있는 돈.
거기서 한 25조를 깎고요. 의무지출이라 그러면은 깎을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2조를 깎았다. 합쳐서 27조를 깎았다. 요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 17,000개 사업 예산 쫙 봐갖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좀씩 줄였고 그 중에 4,400개는 예산을 줄였다. 1,400개는 아직 없애버렸다. 아예 폐지했다. 그렇게 해서 27조를 줄였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뭐 이 재정 지출을 나름 이제 효율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참석자가 또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라고 그 한무시장 통화 자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나라살림연구소. 네. 웬만큼 뉴스 보시는 분들 다 아시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워낙 유명하죠. 쓴소리하는 시민 재정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 제일 잘하는 원탑이신 분들 프로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요 분들이 대통령 맞은편에 앉고요. 대통령 좌우쪽으로 이제 그 기재부 예산실장부터 시작해갖고 각 부처의 예산 담당자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정창수나 우석진 같은 경우는 발제를 준비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얘기할 거고 이거 얘기할 거예요라고 하니까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앉아 있겠죠. 재밌었겠다. 나 얘기를 해요. 정창수 이거 문제야, 저거 문제야 말인데 막 대놓고 까고요. 막 뚜껑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워워워워. 잠깐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재명이 실제로 쳐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율 중재. 욕할 자리 만들어 주시고 너무 세게는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그렇지. 또 어떨 땐 자기도 그쪽에 붙어가지고 막 가만 있어봐. 근데 그래서 간담회에서 주요 쟁점은 어떤 게 좀 재밌었을까요? 이거는 중요도수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냥 좀 인상적인 거. 네네. 복지 전달 체계라는 게 이제 보통은 내가 뭔가의 그 정책 수혜 당사자가 되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저기 뭐냐 재난지원 아니 소비 쿠폰도 신청해서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가 있을까? 상병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지자체가 이제 대행하는 건데 보건복지부가 이제 일하다가 뭐 암에 걸렸거나 다쳤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직장을 못 다니니까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시범 사업을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이거 다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해가지고 서류 막 잔뜩 끌어서 내면 그걸 갖고 넌 안 되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 자기가 그냥 대상인지 모르는 상태인 되는 거죠. 다.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아는 사람은 어렵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중에 이제 그렇게 신청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기재부도 그렇고 나머지 부처 우리가 그 사람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1대1 모르고 중위소득 이런 게 변하지 않냐. 기준이 계속 변하는데 매년. 그리고 그 사람 저 통장번호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개겨요. 그러니까 진짜 이래 통장번호 얘기까지였어요? 네, 통장번호. 새끼도 안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거 예산 신청 안 하면은 줄일 수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걸 계속 물어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통장번호도 모르고요. 그리고 원래 이건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맞는지 우리가 검토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철학이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정부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걸 바꿔라. 그랬더니 뭐 또 해서 잔말 말고 부처별로 검토해서 보고해요. 그랬더니 김용범 실장이 정책실장 네. 머리 좀 깨지겠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가능하게끔 하는 거는 실무 단위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지시가 내려왔으면은 만들어야지. 하긴 해야 돼. 어떻게든 해야지. 어떻게든. 근데 너무 관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워낙에 이제 실체로 받는 거니까 이게 뭐 약간 그 모든 공무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공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신청을 해서 받아서 그중 평가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돈을 줄게 복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우리가 회사에서 잘리면 그것도 신청을 하잖아요. 실업급여를 다 신청해요. 왜 그렇게 하냐. 그게 될 수 있는 게 있고 아닐 수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잘 가르마를 타서 방안을 고려해봐라 뭐 이런 지시를 한 거고요. 근데 어찌됐건 새삼 느껴요. 우리 대통령이라서 좋은데 내 상사는 아니라 다행이다. 엄청 쫄았을 것 같아요. 네, 또 다음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창수 소장이 이제 일단 정창수 소장도 그렇고 우석진 교수도 그렇고 기재부 얘기를 못 믿어. 야 너네 1300개를 폐지했다는데 그 1300개가 원래 일몰되는 거 아니었을까? 막 이래요. 근데 거기다 폐지했다고 넣은 거 아니야? 불신이 서로 이제 워낙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기재부와 어. 시민사회에서 많이 이제 투닥투닥했던 사람들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막 이러면서 하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셔라. 그러니까 예산실장 아니 우리가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하기로 했고요. 근데 공개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좀 논의를 해보긴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예산 단계라는 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부처에서 이제 논의하는 단계가 있고 그 기재부랑 협의하는 단계가 있고 기재부가 국회에 넘겨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어디쯤인가 이제 그 투명한 정말 투명한 우리 예산서를 봐서 알겠지만 몇 개 중에 그냥 이름이랑 제목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니 금액만 요거를 좀 자세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올해도 아마 그걸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운홀 형식으로 좀 이걸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얘기할 때 깨진 사람이 그 예산실장 있죠. 네. 맞아요. 그죠. 그 유병선가? 네. 그 사람이 그 최상목이 알바끼 하고 나거든요. 그 4월달에 그래요? 탄핵되고 나서 이 사람이 원래 윤석열 정부 비서실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임행정관이었다가 올해 4월 며칠에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최상목이 인사를 했어요. 국장급이었는데 실장으로 올려놓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말대답을 많이 하더라고. 그 표정도 약간 띠껍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아니 저희가 국회에 이걸 넘기면 공개되는 거 아니냐. 정보를 우리가 뭐 가리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계속 얘기거든요. 계속 얘기, 여러 번 얘기해요. 그래서 이재명이 혼냈다가 달랬다가 그냥 하시죠. 찌려봐요. 아이씨, 하라면 해야지. 무슨 이 관료가.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시점과 뎁스, 깊이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리고 이러면 시민사회로서는 정말 요 정보가 잘 공개만 돼도 그쵸. 그 감시기는 굉장히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저 사람들을 지금 앉혀놨다. 그러게요. 보통 따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겠다. 이럴 수 있고 실무 이건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행위인데 장관이 한 명도 없잖아요. 대통령이 원래 장관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실장, 국장들 불러다가 얘네 그러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직접 가 앞에서. 저희 상사가 있는데 저희 상사한테 됐고 나한테 얘기해봐. 사장님 직접 와가지고 부장 있는데 무서워. 대리들한테 과장들 앉아봐. 그래가지고 사장님 그 부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상무님도 계시고 아니 됐고 나한테 얘기해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뭐 매출이 안 나왔던데. 예? 매출이 안 나왔던데 작년에 100이었는데 올해가 30이었더라고. 이러면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거죠. 근데 그걸 하는 것도 괴로운데. 맞아. 앞에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 내 생각에는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고 싶은 얘기를 그치. 이분들을 앉혀가지고 그렇죠. 좀 이렇게 공격수 좀 해줘라. 약간 그리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약간 달래주는 역할을 이제 하신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아유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라고 하면서 예산실장 입장에서는 짜쳤겠다. 그 예산실장 입장에서 정말 짜친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 더 갑니다. 내가 국회에도 있어봤고 경기도도 해봤고 성남시도 해봤는데 예산 검토할 때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를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진짜 쟁점이 되는 수백억짜리 예산들은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몇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예산을 꼼꼼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있어요? 여기 이런 게 있고요, 저런 게 있고요, 막 얘기해. 그 돼요? 아니, 어떻게 되고요, 저떻게 되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예산을 공무원이 줄이면 그 줄이는 예산을 뭐 이렇게 성과금으로 좀 받는다거나 아니면 국민이 좀 신고를 해서 예산을 줄이면 뭘 포상을 준다거나 이런 게 좀 있다. 그리고 국회 기획예산처도 있어서 정부가 이제 예산을 넘기면 기획예산처가 쭉 검토를 한다. 각각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위원들이 다 그 검토를 한다. 얘기를 해. 돼요? 진짜 디테일하다. 이거는 수억 수천만 원짜리 예산 얘기하는 건 진짜. 여기서 진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1억 개의 눈이라고 그랬나? 눈이 2개씩 있으면 5천만 원, 1억 개의 눈이 다 이걸 봐야 돼. 이걸 다 줄여야 된다. 진짜 우리가 돈이 없어.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돈이 없다. 이거를 검토를 해라.
야, 이걸 검토를 어떻게 다 하지? 이제 공감이 되는 건 약간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 네. 정말 자기가 옳다고 된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옆에서 봐야지 자기는 몰라. 그치.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석탄 관련된 내용인데, 석탄이 지금 이제 생산도 거의 중단됐고 쓰는 사람 되게 일부밖에 없는데 그 관련 예산이 수백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창수 지적을 하니까, 소장이 지적을 하니까 좀 바꿔라. 바우처를 바꾸든 뭘 바꾸든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가요. 100억, 1억 단위 이런 작은 것까지 전체가 모니터링하고 공무원들이 놓칠 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인가? 2차 보존 직접 융자.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정창수 소장이 이제 나라살림연구소 자주 얘기를 하는 건데 직접 융자는 정부 재정이 직접 대출을 하는 거예요. 10억 대출을 하면 10억을 내줘요. 2차 보존은 10억을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만약에 5%를 빌려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 정책자 대상자니까 이자를 깎아주는 거죠. 3%만 받아. 2%는 우리가 돈 줄게. 그럼 들어가는 돈이 원래 직접 융자는 10억인데 10억을 정책 융자를 해서 2차 보존하면 2천만 원 또 안 들어가죠.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5%하고 3%면. 그러면 우린 2천만 원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꿔라. 하니까 이제 기재부에서는 이제 논리는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일반적인 대출 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의 직접 금융 대상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한테 시켜도 잘 안 나간다. 우리가 2차 보전을 100억을 준비해도 몇 억 안 나간다. 또 하나는 10억을 우리가 직접 주면 10억은 없어지는 돈이지 않냐, 아니지 않냐. 10억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건 알겠는데,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운영들을 하는 무슨 기금들 있잖아요. 그 기금들 운영한 사람들이 다 그런 전책재단들한테 대출해주는 업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저항이 있겠지. 근데 저항이 있어도 할 건 해야지. 그리고 10억이 돌아온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써야 될 돈이 딴 데 많아. 2차 보존으로 규모를 팍 줄여가지고 일부 한 2, 3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직접 대출을 전환해도 되니까 방안을 찾아봐. 라고 합니다. 숙제 엄청 내주는 선생님인데 지금. 그리고 이제 SOC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SOC가 계속 묶여 있는 돈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제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이 가져가서 이게 이제 용역비, 공사비, 뭐 1차, 1년차, 2년차 이렇게 쭉 늘려나가는 예산인데 사실은 하다 보면 수용 문제도 그렇고 뭐 공사에서 발생한 문제들도 그렇고 묶여 있을 때가 왕왕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전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를테면 부산에다가 뭐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여기서 가덕도 같은 게 뻥 터져가지고 못 나가. 그럼 이 예산을 이렇게 해갖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다 묶여 있는 거죠. 정창수는 막 이거 진짜 나쁜 행위라고 다른 데다 돈 못 쓰게 하는 거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정치인들 들싸 있으니까 버티기 힘드실 텐데 남 믿고 좀 버텨봐라. SOC 예산 그렇게 해서 좀 조절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끝났습니다. 되게 발전적인 토론이었겠다. 너무 재밌다. 재밌어요. 재미있는데 이제 뭐 제가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것을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참여하는 국정에 참여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을 저는 중앙 정부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지방 정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예산 검토를 이제 아래 단위는 안 되지 않냐. 이게 기초단체를 자기가 해봐서 아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걸 아무리 어떻게 바꿔도 검토도 안 되고 갑자기 삭감지시가 그냥 내려와 버리고 자기들은 검토한다고 했는데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대통령이 중앙정부를 불신하는 거예요. 얘네 한다고 하는데 안 하던데? 어떻게 나 있어봤잖아. 나 기초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돼. 거버넌스를 바꿔야 돼.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시민단체 용역을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얘기예요. 거버넌스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에 있는 공무원쯤 가면 정말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돈도 별로 없으니까 일이 너무 많고 가지수도 많고 이런 것들 용역을 줘서 거버넌스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끌어들여서 우리 그 지자체나 이런 지역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제한도 하게 하고 이걸 거버넌스 바꾼다고 하거든요. 완전 관주도가 아니라 이거 섞어서 이런 것들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보여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하세요라고 한 거죠. 광역도 하시고 기초도 해라. 그 동네에 시민단체 다 있다. 라는 보여주신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봐야 될 사람들은 기자들이 아니라 광역단체장하고 기초단체장 될 거다. 네. 근데 또 그 어설프게 따라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할까봐 그것도 걱정이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단체장은 이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죠. 지방선거. 그렇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는 이런 것들을 해내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단체장들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전 젊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이 좀 보이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죠. 네. 아무튼 간담회도 그렇고, 뭐 국무회의도 그렇고 이렇게 이걸 또 직접 국민들에게 라이브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만 계속 굴러간다면 또 국정 이 발표를 하신 것만큼만 정말 진행이 된다면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미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근데 모든 일엔 저항이 있으니까. 왜? 아직 희망을 품을 때 좀 냅둬요. 저항이 있어야지 재밌어요. 진짜. 네. 야, 그만 재밌고 싶다. 그들과의 투쟁이 이제 남아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어요, 간담회에서. 뭐라고요? 저항이 있죠, 다. 그거를 저항을 이겨내고 하는 게 개혁이에요. 저항 없이 무슨 개혁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역시 마음에 들어요. 네, 오늘 국정 발표 그리고 간담회 이야기까지 같이 아주 짧게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